만삭인 내 딸을 감히 맨발로 쫓아내? 살을 A는 겨울밤 친정집 문지방에 쓰러진 내 딸의 핏기 없는 두 발을 붙잡고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사위가 잘 나갈수록 가난한 친정이라며 내 금지옥엽을 벌레 보듯 짓밟던 사돈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생 종로 뒷골목 낡은 금은방에서 숨죽여 살아온 이 어미가 자식의 피눈물 앞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그 집안이 앞으로 어떤 지옥을 겪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알려주기로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이름은 순덕입니다. 종로에 있는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40년째 아주 낡은 금은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퀴퀴한 쇳가루 냄새와 녹슨 시계태엽 냄새가 코를 찌르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뜸한 곳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10,000원짜리 시계줄이나 갈아 끼우는 나를 보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엾은 늙은이라 여겼습니다. 거친 사포에 쓸려 손마디는 퉁퉁 붓고 지문조차 닳아 없어졌지만 나는 내 인생이 단 한 번도 초라하다고 여긴 적이 없습니다. 내게는 팍팍한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빛,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지은이가 있었으니까요. 지은이는 아비 없이 자랐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려고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키운 아이입니다. 맑고 고운 심성을 가진 내 딸은 번듯한 대학을 졸업하고 훤칠하고 인물 좋은 김서방을 만나 평생가약을 맺었습니다. 사돈댁은 강남에서 꽤나 이름난 부자라며 동네 사람들은 내게 시집을 잘 보냈다고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딸이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만 살아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매일 밤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위 김서방은 머리가 비상하고 야망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결혼 직후 호기롭게 무역회사를 차렸지만 세상 일이 어디 젊은 패기만으로 되던가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믿었던 거래처가 연쇄부도를 내는 바람에 사위의 회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눈물을 붉히는 사위를 보며 내 딸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딸이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눈물 훔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결국 40년간 단단히 채워두었던 내 삶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명동의 후미진 지하 사무실. 나는 그곳에서 아주 오랜만에 먼지 쌓인 다이얼 전화기를 돌렸습니다. 김 실장, 나 순덕이네. 자네 쪽에 급전이 필요한 젊은 무역상 하나가 찾아갈 거야. 내 사위 되는 사람이야. 꼬리표 다 떼고 뒤탈없게 제일 넉넉한 조건으로 어음 좀 막아주게. 내 딸이 평생 기대어 살 기둥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놔야지. 그날 밤 명동 바닥에 전설적인 전주가 움직였다는 소문조차 없이 사위의 회사는 기적처럼 거액의 자금을 수혈받았습니다. 자금줄이 풀리자 위기를 넘긴 사위의 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위와 사돈은 그것이 오로지 김서방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하늘이 내린 운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줄을 쥔 사람이 바로 종로의 늙은 장모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으리으리한 대저택으로 이사를 가자 사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은근히 사람을 아래로 보던 눈빛은 이제 노골적인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사돈이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내 낡은 금은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진한 고급 향수 냄새가 가게 안에 퀴퀴한 먼지 냄새를 덮어버렸지요.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사돈은 좁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대놓고 미간을 찡그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 좁고 먼지 나는 데서 용케도 숨을 쉬고 사시네요. 곰팡내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 아이고 사돈 어른. 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따뜻한 둥글레 차라도 한 잔 내오겠습니다. 됐어요. 그 더러운 컵에 무슨 병균이 묻어 있을 줄 알고 입을 댑니까? 그나저나 장모 되시는 분이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하는 줄이나 똑똑히 아세요. 지은이 그 애는 친정에서 도대체 뭘 보고 배웠는지 손님 접대 하나 제대로 할 줄을 몰라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요. 사람이 좀 태생이 고와야 하는데 바닥에서 자란 싼 티가 줄줄 흐르니 원. 가슴 한복판을 날카로운 톱날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비린내가 입안에 맴돌았지만 나는 웃었습니다. 내 딸이 시댁에서 쫓겨날까봐 미움을 받고 눈물 흘릴까봐 나는 허리를 굽히고 두 손을 비비며 굽신거렸습니다. 제가 못나고 배운 게 없어서 훌륭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넓은 아량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지은이가 심성은 참 착하고 반듯한 아이 아닙니까? 내 비굴한 미소에 사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성 타령은 돈 없고 무식한 것들이 내세울 게 그거 하나뿐이지요. 격 떨어져서 더는 못 앉아 있겠네. 며칠 뒤 딸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해다 줄 요량으로 사돈댁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선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광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맨손으로 걸레질을 하는 내 딸 지은이. 그 위로 사돈의 날 선 목소리가 벼락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딴 천박한 버릇을 배워와. 친정 애미가 널 그렇게 싼티나게 가르치든. 남편이 밖에서 큰 돈을 벌어오면 기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하긴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집안이니 번듯한 가정교육이라는 걸 알 턱이 있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파르르 떨리는 딸의 얇은 어깨를 보며 나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사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내 귀한 새끼를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수백 근 쇳덩이를 매단 것처럼 바닥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장 내가 나서서 화를 낸다면 내 딸이 나 없는 곳에서 천배 만배 더 끔찍한 구박을 받을 것이 불보다 뻔했으니까요. 나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을 쳐 그 지옥 같은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길거리를 걸으며 나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나는 바닥을 기는 벌레가 되어도 좋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 지독한 인내가 결국 내 딸을 벼랑 끝으로 등 떠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위태로운 평화가 머지않아 끔찍한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돈댁의 으리으리한 대문을 차마 열지 못하고 돌아선 그날 이후 내 가슴 속에는 매일같이 찬 바람이 윙윙 불어닥쳤습니다. 눈을 감아도 무릎을 꿇고 벌벌 떨던 내 딸 지은이의 굽은 등이 아른거려 밤마다 가슴을 치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종로의 낡은 금은방에 앉아 시계 태엽을 감으면서도 내 온 신경은 강남의 그 으리으리한 저택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딸랑 열리며 지은이가 들어섰습니다. 야윈 뺨에 푸석해진 얼굴이었지만 딸의 두 눈만은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아기 가졌어. 3개월이래.
그 한마디에 나는 들고 있던 돋보기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내 딸이 어미가 된다니. 나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거친 손으로 딸의 배를 조심스레 쓰다듬으니 핏기가 가신 딸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사돈 어른도 퍽 좋아하시지? 김서방은 뭐라더냐? 널 업고 다니겠다고 난리를 치지 않더냐? 내 들뜬 물음에 지은이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딸은 애써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엄마.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귀한 손주 가졌다고 백화점에서 비싼 보약도 지어주셨어요. 그이가 일찍 들어와서 과일도 깎아주고요. 하지만 나는 어미입니다. 10달을 내 배 아파 낳아 기른 내 새끼의 거짓말을 모를 리가 없지요. 억지로 끌어올린 입꼬리 뒤로 숨긴 그늘, 그리고 내 손을 맞잡은 딸의 손바닥에 베인 거칠고 차가운 물집대. 좋은 보약을 먹고 귀한 대접을 받는 임산부의 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강남 대저택의 차가운 물에 맨손으로 걸레를 빨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식모의 손이었습니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지만 나는 모른 척 딸의 손을 꽉 쥐어주기만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아른 채를 하면 지은이가 더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딸을 돌려보내고 난 뒤 나는 앞치마를 집어 던지고 곧장 명동의 지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나는 종로의 금은방 주인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명동의 전주 순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가자 두꺼운 철문 뒤에서 나를 기다리던 김 실장이 깍듯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 실장. 요새 김서방 그놈 회사 사정은 좀 어떤가? 요즘 통소식이 없어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보고 드리려 했습니다. 사위님께서 이번에 업계에서 가장 큰 물건을 물었다고 사방팔방 떠들고 다니십니다. 제일물산과 독점 계약을 따냈다며 축배를 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나는 차갑게 콧방귀를 꼈습니다. 제일물산? 내 돈으로 세운 회사인 줄도 모르고 그놈은 아직도 제 잘난 맛에 취해 사는 모양이군. 그렇습니다. 사위가 자랑스레 떠벌리고 다니던 그 업계 최대 규모의 계약. 그 계약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나 순덕이었습니다. 사위의 길을 살려주어 내 딸이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더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김 실장을 통해 비밀리에 밀어준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돈을 쓸어 담을수록 오만해졌고 사돈은 그 돈이 가난한 친정에서 온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며느리를 향한 핍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사위님이 건방이 하늘을 찌릅니다. 언제까지 계속 뒤를 봐주실 작정이십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자금줄을 묶어버리겠습니다. 김 실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손을 뻗어 제일물산의 계약서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어진 내 딸의 손바닥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내 딸 뱃속에 그 집안 핏줄이 자라고 있어. 지금 그 회사가 무너지면 제일 고통받는 건 내 딸 지은이야. 당분간은 그놈이 원하는 대로 숨통을 틔워줘. 대신 어음 만기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장부에 기록해둬. 사위와 사돈이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터뜨릴 때 나는 조용히 그들의 목을 죄 밧줄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사돈의 악독함을 너무 얕잡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참다 못해 사돈 댁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사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사돈, 웬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바쁘신데 10,000원짜리 시계줄이나 열심히 파시지. 사돈어른, 지은이가 홀몸도 아닌데 혹여나 집안일이 너무 고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요. 제가 가서 꾸준일이라도 좀 거들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 올렸습니다. 내 조심스러운 말에 사돈은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거참 유난을 떠시네. 촌스럽게 왜 이러실까? 그깟 임신 좀 한 게 무슨 대수라고 일손을 놔요? 우리 아들 돈 벌어오느라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집에서 놀고 먹는 식충이가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 핏줄 섞이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데 어디서 감히 우리 집 대문을 넘보려 하세요? 수준 떨어지게. 딸깍.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내 심장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운 게 없다는 이유로 뱃속의 핏덩이마저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목에 파랗게 힘줄이 솟았습니다. 내가 쥐어준 돈으로 떵떵거리며 내 딸을 노예처럼 부리는 저 인면수심의 악마들.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조차 며칠 뒤 강남의 그 으리으리한 대문 밖에서 내 딸이 겪게 될 끔찍한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살인적인 추위가 서울을 덮친 겨울밤. 강남의 으리으리한 대저택 철문 안에서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의 끔찍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시어머니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사위의 회사가 승승장구하며 졸부가 된 시어머니의 눈에 낡은 금은방 딸인 며느리 지은은 눈의 가시를 넘어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오물이었습니다. 급기야 며느리의 푸른 배를 보면서도 천한 핏줄이라며 노골적으로 혐오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기막힌 덫을 놓았습니다.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핸드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발악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서 쥐새끼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 내 금쪽 같은 반지를 훔쳐 당장 내놓지 못해. 비싼 수입 도자기들이 바닥에 박살나고 표독스러운 의심의 화살은 묵묵히 저녁상을 치우던 지은에게 향했습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맹세코 저는 그 반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거짓말까지 해? 내년 애미가 종로 바닥에서 퀴퀴한 금은방 쪼가리 한다더니 작물로 넘겨서 돈 좀 만져보려 했지? 가난한 구석에서 자란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근본 없는 천것들이 핏줄 속이겠니? 시어머니의 억센 소나기가 만삭인 지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습니다. 얇은 임산부복 하나 걸친 지은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배가 뭉쳐오는 고통 속에서도 지은은 두 손을 싹싹 빌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배가 너무 뭉치고 아파요. 저 정말 아니에요. 여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머니 좀 말려줘, 응? 제발. 바닥에 엎드려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는 아내. 그러나 잘나가는 무역회사 사장 타이틀에 취해 제 애미의 치맛바람에 휩쓸려 살던 남편 김서방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그냥 당신이 장모님 갖다 드렸다고 해. 어머니 저렇게 화나셨는데 계속 우길 거야? 당신 친정이 워낙 구질구질하니까 어머니도 오해하시는 거잖아.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면서도 남의 것 하나 탐낸 적 없던 삶이 가장 믿었던
남편의 비겁한 혓바닥 아래서 처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지은의 뒷덜미를 낚아채듯 끌고 가 현관문을 열고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며느리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신발 한 짝 신지 못한 핏기 없는 맨발이었습니다. 이 천박한 도둑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반지 찾아오기 전에는 한 발짝도 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밖이 너무 추워요. 우리 아기 잘못되면 어떡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그깟 천한 핏줄, 내 알 바 아니야. 어디서 더러운 씨를 품고 들어와서 재수를 옴붙게 해.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한 생명의 탯줄을 무참히 끊어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얇은 면 원피스 한 장만 걸친 만삭의 지은은 쏟아지는 폭설을 맞으며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맨발이 찢겨나가고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붉은 피가 하얀 눈길 위에 처절한 점선을 그리며 이어졌습니다. 택시조차 멈춰주지 않는 비정한 거리. 배를 움켜쥔 지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평생 자신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해 온 종로의 낡은 금은방에서 시계 태엽을 감고 있을 늙은 어머니 순덕뿐이었습니다. 살이 에이는 고통 속에서도 지은은 짐승처럼 기고 걸으며 어머니가 있는 종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시각 내가 있던 종로의 낡은 금은방. 평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던 내 낡은 벽시계가 툭 하고 태엽이 끊어지며 멈춰버렸습니다. 알 수 없는 불길함에 가슴을 치던 나는 굳게 닫힌 셔터문을 누군가 거칠게 긁어대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철제문을 걷어올린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인 차가운 길바닥 위에 내 금지옥엽 외동딸 지은이가 처참하게 엎어져 있었습니다. 찢겨나간 내 새끼의 두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웅크린 다리 사이로는 붉고 끈적한 피가 하얀 눈을 적시며 끝도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 새끼야. 지은아, 이게 무슨 꼴이야. 세상에 피가. 하늘이 두 동강으로 무너져 내리는 비명을 지르며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딸의 뺨을 미친 듯이 비비며 울부짖는 내 품 안에서 지은이가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달 떨며 마지막 숨을 쥐어짜냈습니다. 엄마, 나 안 훔쳤어. 나 엄마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배가, 우리 아기가 너무 아파, 엄마. 그 말을 끝으로 내 만삭의 딸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내 낡은 앞치마가 딸의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드는 그 순간 힘없고 가난한 노모로 살아왔던 내 눈빛은 완전히 다른 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버텨온 모든 인내가 산산조각 나고 내 가슴 속에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서늘한 흑화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시뻘건 경광등 불빛이 내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날카롭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찢어내는 톱날의 마찰음 같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지은이를 끌어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는 내내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딸의 두 손을 내 얼굴에 비비며 제발 숨만 쉬어달라고, 이 못난 어미가 지은 죗값을 대신 치르게 해달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애원했습니다. 환자분 맥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탈 흔들립니다. 빨리 수술실로 옮겨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쏟아지는 하얀 조명 아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내
딸의 작은 몸을 둘러싸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덜컹거리는 이동식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빨려 들어가는 지은이의 핏기 없는 얼굴을 보며 나는 닫힌 수술실 문에 머리를 찧으며 통곡했습니다. 내 목구멍에서는 이미 사람의 소리가 아닌 짐승의 쇳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길고 끔찍한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피 묻은 장갑을 벗은 의사가 무거운 고개를 저으며 내게 다가왔을 때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산모는 영하의 날씨에 장시간 노출된 데다 충격으로 인한 하열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기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산모도 겨우 고비는 넘겼으나 언제 쇼크가 올지 모르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은 수만 갈래로 찢겨나갔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내 딸. 그 가녀린 손목에 꽂힌 굵은 바늘과 주렁주렁 매달린 피주머니를 보며 나는 내 두 눈을 파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미가 가난해서, 어미가 힘이 없어서 그저 쥐죽은 듯 참고 살라고 가르친 내 죄였습니다. 바보같이 굽신거리고 비굴하게 엎드린 내 지독한 인내가 결국 내 귀한 새끼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고 세상빛 한번 보지 못한 내 손주를 차가운 흘더미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중환자실 앞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복도 저편에서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요란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혀서 한밤중에 사람 오라가라 유난을 떨더니 꼴이 이게 뭡니까? 값비싼 모피 코트를 휘감고 나타난 사돈이었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번쩍이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그녀의 뒤로는 내 딸을 그 지경으로 만들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든 사위 김서방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서 있었습니다. 피 묻은 내 앞치마와 피비린내 진동하는 병원 복도를 보고도 사돈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놀라움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고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사돈,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어미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댑니까? 훔쳐간 내 5캐럿 다이아 반지 당장 내놓으라고 하세요. 어디서 어설프게 아픈 척 누워가지고 동정표를 사려고 들어? 당장 일어나서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당장 경찰에 넘겨서 철창 신세를 지게 만들 테니까.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생사를 오가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저 악마 같은 인간은 오로지 제 반지 타령뿐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을 짚고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 입술을 지니기며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사돈어른,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우리 지은이가 당신들 손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뱃속에 품은 당신들의 핏줄이 죽었다고요. 당신들이 이 엄동설 안에 그 무서운 누명을 씌워 내 새끼를 맨발로 내쫓아서 내가 눈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사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병원이 떠나가라 악을 쓰는 그 입술은 마치 뱀의 혀처럼 붉고 흉측했습니다. 핏줄? 극각격 떨어지는 핏줄 안 섞이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지 뭡니까? 어디서 근본도 없는 도둑년이. 아들아,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혼 서류 준비해. 저런 천것들하고는 단 1초도 더 엮이기 싫으니까. 뱃속에 있는 게 내 애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짐승? 그래요. 저들은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었습니다. 나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고개를 돌려 내 딸이 그토록 헌신했던 남편 김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지아비로서, 아이를 잃은 아비로서 일말의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내 명치를 정확히 찔러 관통했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지은이 탓 아닙니까? 어머니 반지 훔친 거 돌려주시면 이혼 위자료는 제가 넉넉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피차 얼굴 붉히지 말고 깔끔하게 끝내시죠. 병원비는 제가 오늘까지는 계산할 테니 다신 연락하지 마십시오. 내 딸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길바닥으로 내몰고 자기 자식을 죽여놓고도 위자료 몇 푼으로 입을 막으려는 저 추악한 짐승들의 낯짝.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밧줄이 툭 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눌러 참아왔던 힘없는 어미의 비굴한 허물이 산산이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슬픔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으나 그 지독한 고통의 끝에서 피어오른 것은 시퍼런 살이었습니다. 비참하게 흐르던 눈물은 차갑게 말라붙어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었고 바닥을 기던 억울함은 서늘한 분노가 되어 내 온몸의 핏줄을 타고 거꾸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은이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낡고 더러운 앞치마를 거칠게 벗어 병원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치는 사돈과 사위를 향해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빛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는지 사돈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허세를 부리며 도끼를 품고 소리쳤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왜 그렇게 귀신같이 노려봐요? 돈 없는 것들이 도끼만 남아서 눈을 부라리네. 나는 그 끔찍한 주둥이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에게 내 아까운 숨과 말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인간의 말은 인간에게나 통하는 법이지요. 저들은 돈이라는 먹이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을 쉬지 못하는 오만한 기생충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생충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드는 돈. 그 잘난 돈으로 저들의 뼈와 살을 잔혹하게 발라버리는 것 말입니다. 나는 인적이 없는 캄캄하고 후미진 병원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40년 동안 내 진짜 정체를 숨겨주었던 아주 낡은 대포폰을 쥐었습니다. 종로의 가난한 금은방 노인네,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던 힘없는 어미 순덕의 삶은 방금 응급실 바닥에 영원히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채 시장의 피도 눈물도 없는 전설, 명동 바닥에 돈줄을 쥐고 흔드는 쩐주 순덕뿐이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내 손가락은 단 한 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묵직하고 각 잡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십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사채 시장, 제1금융권에 싹 다 내 이름으로 수배령 내려. 김서방, 아니 김진호 그놈 회사에 들어간 내 전부 만기 연장 불가 처리하고 내일 아침 은행문 열리는 즉시 원금 회수 절차 들어가. 그놈이 제일물산이랑 맺은 독점 계약도 지금 당장 파기해버려. 내 서늘하고 단호한 지시에 수화기 너머로 김 실장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그렇게 모든 자금을 한 번에 말려버리시면 그 회사는 단 하루도 못 버티고 연쇄부도가 날 텐데요. 사위님 회사뿐만 아니라 사돈 집안 전체가
완전히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진행할까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집구석 으리으리한 집, 번쩍이는 외제차, 통장, 하다못해 주방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깡그리 가압류 걸어 바닥을 기어다니며 피를 토하게 숨통을 철저하게 끊어놔. 잠시 침묵하던 김 실장이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놀라운 사실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 그래도 사위라는 자가 며칠 전부터 명동 바닥을 기웃거리며 급전을 구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뒷조사를 해보니 사업 자금이 아니라 회사 돈을 횡령해 사설 도박판에 쏟아부었더군요. 이미 겉만 번지르르 아지 속은 완전히 골마 터진 빈껍데기 회사입니다. 회장님이 자금줄만 끊으시면 내일 정오를 넘기지 못하고 철저히 도산할 겁니다. 도박 빚을 진 명동 사채업자들도 제가 손을 써서 당장 들이닥치게 만들겠습니다. 잘됐군. 명동 바닥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놈에게 돈 한 푼 빌려주지 못하게 철저히 입단속해. 누구든 그놈에게 돈을 융통해주는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전해. 딸깍 전화를 끊고 비상구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미친 듯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귀한 딸을 맨발로 쫓아낸 이 잔혹한 겨울밤.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비웃던 길바닥에 똑같이 나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을 차례였습니다. 피눈물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천한 핏줄이라 비웃던 이 늙은 어미의 진짜 칼날이 얼마나 끔찍하게 번뜩이는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서늘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줄 작정입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렸습니다.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몰아치던 눈발을 보며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에게 모든 자금줄을 끊으라는 명령을 내린 직후 내 심장 한가운데로는 차갑고 단단한 쇳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울 만큼 울었고 빌 만큼 빌었습니다. 내 딸이 시댁에서 눈물로 버티는 동안 나는 어미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내 새끼의 피투성이 맨발과 세상빛도 보지 못한 손주였다면 이제 더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였습니다. 나는 병실로 돌아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잠든 지은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는 입술, 퀭하게 꺼진 눈가, 굵은 바늘이 꽂힌 멍든 손등. 그 조그만 손을 감싸 쥐자 뜨거운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기어코 꿀꺽 삼켰습니다. 지은아,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아무 걱정 말고 쉬어. 새벽이 밝기도 전 나는 피비린내 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향한 곳은 종로의 낡은 금은방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이 명동 뒷골목의 오래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름한 외벽과 달리 두꺼운 철문을 밀고 지하로 들어서자 공기의 무게부터가 달랐습니다. 묵직한 정적, 분주하게 돌아가는 돈 냄새, 낮은 목소리로 억 단위의 숫자를 주고받는 사람들. 내가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숨막히는 침묵이 사무실을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안쪽 무거운 임원실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김 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내 앞에 멈춰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밤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인 채 상석의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나? 내 서늘한 물음에 김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김진호 대표 회사로 들어간 당기 어음과 당좌 대출 전부 만기 연장 불가 처리했습니다. 오전 9시 은행 문 열리는 즉시 원금 회수 절차 시작됩니다. 뒤에서 밀어주셨던 제일물산 독점 계약건도 내부 사정으로 파기 통보가 나갔습니다. 소문을 낸 덕에 연쇄로 엮인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집안 쪽은 사돈 명의로 된 강남 저택의 담보대출, 굴리고 있는 외제 차 리스, 심지어 개인 신용 보증까지 전부 가압류 신청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면 그쪽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빈 껍데기가 될 겁니다.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찍힌 계약서, 만기일이 적힌 어음들, 살벌한 가압류 딱지들. 저 종이들 한 장 한 장이 시퍼런 칼날이었습니다. 내 딸의 심장을 무참히 도려낸 그 악마들에게 되돌려보낼 끔찍한 칼날. 조금도 숨 돌릴 틈 주지 마. 단돈 10,000원 한 장도 그 집구석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사방을 꽉 틀어막아.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은 내 단호한 지시에 곧장 몸을 돌려 실무자들에게 번개같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르자 내 딸을 짓밟은 자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번듯한 사무실에서는 사위 김진호가 여느 때처럼 비싼 명품 양복을 걸치고 거들먹거리며 출근을 했겠지요. 제 어미가 응급실에서 내뱉은 끔찍한 독설쯤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오늘도 잘나가는 청년 사업가 흉내를 내며 비서가 타온 커피를 들이켰을 겁니다. 하지만 아침 9시 정각을 넘기며 그 오만한 얼굴빛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본점 심사부 결정으로 이번 달 만기 돌아오는 어음은 연장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점장님,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 호언장담하셨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워낙 위에서 강력하게 내려온 지시라. 오늘 중으로 전액 상환 계획서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제일물산 쪽이었습니다. 김진호 대표님이시죠? 내부 사정으로 귀사와의 독점 계약 진행이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무효라니요? 지금 제품 선적 다 끝내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장난하십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법무팀 통해서 위약금 없이 파기하는 조항으로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부터는 아예 사람들의 목소리조차 달라졌습니다. 미안함도 비즈니스 매너도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은 잔혹합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무너지는 회사의 냄새를 맡은 거래처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수금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 넥타이를 쥐어뜯으며 식은땀을 뻘뻘 흘리던 사위에게 이번에는 사돈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실장이 틀어준 도청기 스피커 너머로 우아한 척하던 사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은행에서 우리 집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당장 짐 빼라고 통보가 왔어. 내 아비 명의로 들어간 공장 보증도 다 가압류가 걸렸다는데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어머니, 저도 미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사방에서 돈줄을 끊어대는데 누가 작정하고 우리 집안을 죽이려고 뒤에서 장난질을 치는 것 같습니다. 장난질? 내가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며.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온 집안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 절규를 들으며 나는 가죽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밤새워 기도하며 고이 키운 내 딸을 맨발로 짓밟았으면 적어도 그 정도의 뼈 시린 공포는 맛봐야지.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사돈의 말은 아직 그들이 자신들의 주제를 한참 모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어제 병원에서 한바탕 한 것 때문에 그 종로 금은방 노인네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건 아니겠지? 어머니,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늙고 가난한 장모가 무슨 돈과 힘이 있어서 은행 본점을 움직이고 대기업을 쥐락펴락합니까? 그 노인네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긴 하지. 시장 바닥에서 구르던 무식한 늙은이가 뭘 알겠어. 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힘없는 노인네. 무식하고 가난한 장모. 그래, 끝까지 그렇게 믿고 있으렴. 칼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자신들의 목을 치는 도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벌벌 떠는 것.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선사할 첫 번째 지옥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김 실장이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예상보다 훨씬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진호가 지금 어떻게든 부도를 막아보려고 사채 시장을 미친 듯이 쑤시고 다니지만 이미 저희 쪽에서 명동 바닥 전체에 수배령을 내려놔서 단돈 10만 원도 빌리지 못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책상 한편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얼마 전 사위가 계약을 따냈다며 최고급 호텔에서 사돈과 함께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찍어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남의 딸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도 자신들은 평생 영원한 부와 권력을 누릴 것처럼 오만하게 웃던 그 끔찍한 얼굴들. 나는 사진 속 사돈의 얼굴을 손톱으로 강하게 긁어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 실장, 내일부터는 저 인간들 숨소리 하나, 움직임 하나까지 낱낱이 내게 보고해. 누구 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지, 어느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체는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창밖으로 붉게 저물어가는 겨울 하늘을 응시하며 서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시궁창 밑바닥에서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개처럼 짖을 때, 그때 똑똑히 알려줘야지. 내 놈들이 맨발로 내쫓은 내 딸의 피눈물 값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복수는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스며드는 법입니다. 내 딸을 잃은 이 어미의 잔혹한 심판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며칠 뒤 강남의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평생을 비단 옷만 감고 살 줄 알았던 사돈의 안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번쩍이는 자개장과 비싼 수입 도자기 위로 시뻘건 가압류 딱지가 마치 피눈물처럼 덕지덕지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미쳤어?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함부로 신발을 신고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사돈은 머리를 산발한 채 소리를 질렀지만 집행관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 지은이가 맨발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바로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번에는 사돈이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명동의 지하 사무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앉아 김 실장이 찍어온 그 난장판의 동영상을 보며 나는 조용히 찻잔을 기울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사돈의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도 따뜻한 차 한 모금이 아주 달게 느껴졌습니다. 고작 종이 쪼가리 몇 장이 붙었을 뿐인데 하늘이 무너진 듯 발악하는 꼴이라니. 당신들이 내 딸을 그 추운 겨울밤에 맨발로 내쫓을 때 내 새끼가 느꼈던 공포와 절망은 이따위 가압류 딱지 수백 장을 갖다 붙여도 비할 바가 못 되는데 말입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김진호 그놈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나? 회사 상황은 어떻고? 김 실장이 패드 화면을 넘기며 건조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부로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까지 전부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전기가 끊겨 직원들도 다 짐을 싸서 도망친 상태입니다. 김진호는 오늘 아침부터 강남과 명동의 사설 대부업체들을 미친 듯이 쑤시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미리 손을 써둔 터라 단돈 100만 원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 잘난 자존심에 사채업자들 바짓가랑이까지 붙잡고 매달릴 줄은 몰랐네. 어디 쥐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장안동에 있는 최 사장 쪽을 찾아가기로 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라 담보만 확실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돈을 내주는 곳입니다. 최 사장. 장안동에서 칼잡이 출신들을 모아놓고 고리대금을 하는 질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내 눈썹이 꿈틀거리자 김 실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그 장안동 최 사장, 예전에 저희 명동 쪽 자금을 끌어다 쓰면서 저한테 목줄이 잡혀 있는 놈입니다. 제가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렇군. 그럼 그놈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한번 제대로 감상해 볼까? 그날 오후 사위 김진호는 초췌한 얼굴과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장안동의 퀴퀴한 뒷골목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오마카세를 먹으며 수백억대 계약을 논하던 잘나가는 청년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밑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고 초조함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설치해둔 CCTV 화면을 통해 장안동 사채 사무실의 살벌한 풍경이 고스란히 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덩치 큰 사내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최 사장이 들어오는 김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김 대표라고 했소? 겉보기엔 멀쩡한 양반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몰렸대. 김진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황급히 꺼내놓았습니다. 평소 장모인 내게 그렇게 뻣뻣하게 굴던 그 오만한 목이 사채업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 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꼬여서 그렇지 저희 회사가 원래 제일물산이랑 독점 계약까지 하던 튼튼한 곳입니다. 여기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강남 본가랑 아버지 공장 지분 서류입니다. 당장 급한 어음만 맞게 10억만, 아니 5억만 먼저 융통해 주십시오. 이자는 원하시는 대로 다 쳐드리겠습니다. 최 사장은 서류를 들춰보지도 않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대표,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이 바닥 정보력이 얼마나 빠른데 벌써 시뻘건 가압류 딱지가 다 붙은 깡통 집구석 서류를 들이밀고 돈을 내놓으라 말아야? 김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압류는 제가 며칠 내로
당장 풀 수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 속의 김진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딸이 살려달라 애원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 잔인한 짐승이 알량한 돈 몇 푼 앞에서는 제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보며 나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통쾌함과 역겨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저렇게 얄팍하고 천박한 놈에게 내 귀한 딸을 맡겼다니. 저 따위 버러지 같은 놈의 길을 살려주겠다고 늙은 어미가 그동안 허리를 굽히고 살았다니. 최 사장은 바닥에 엎드린 김진호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서랍에서 묵직한 서류 한 장을 꺼내 던졌습니다. 좋아. 당신 그 잘난 자존심 다 버리고 무릎까지 꿇었으니 내 특별히 길 하나 열어주지. 당신 명의로 된 신체 포기 각서, 그리고 당신 아내 명의로 된 연대 보증 서류. 여기에 도장 찍어. 그러면 당장 현찰로 5억 싸줄 테니까. 아내 명의요? 그건 안 됩니다. 제 아내는 지금 중환자실에. 그럼 나가. 뒤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니까. 사채업자의 호통에 김진호는 몸을 흠칫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손을 덜덜 떨며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잃고 사경을 헤매는 아내의 이름표에 자신의 도박빚과 부도를 막기 위한 연대 보증의 피도장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악마 같은 이기심에 내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최 사장이 김진호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만년필이 바닥으로 뒹굴며 잉크가 튀었습니다. 됐어, 이 새끼야. 넌 그마저도 자격 미달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데. 최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김진호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 밖에 나를 향하듯 혹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하듯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너 밖에서 대체 누구를 잘못 건드린 거냐? 명동의 진짜 전주께서 내 놈한테는 단돈 100원도 빌려주지 말고 당장 쫓아내라는 엄명이 떨어졌거든. 안 그러면 내 숨통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놈한테 돈을 대주겠냐? 명동이. 진짜 전주요? 그게 대체 누군데 제 앞길을 막는단 말입니까? 제가 누굴 건드렸다고요? 김진호가 발악했지만 덩치 큰 사내들이 그를 개 끌듯 질질 끌고 가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겨울밤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팽개쳐진 사위의 비참한 꼴. 내 딸 지은이가 겪었던 그 참혹한 축출의 순간이 완벽하게 방향을 바꾸어 그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니터 화면이 꺼지고 나는 가죽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이제 모든 문이 닫혔군. 도니 씨가 마른 기생충들이 마지막으로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지. 가장 얕잡아 보고 가장 우습게 알던 곳.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 가장 만만하게 털어먹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곳 말이야. 나는 내 낡고 허름한 외투를 다시 걸쳐 입었습니다. 종로로 간다. 늙고 가난한 금은방 노인네가 제 발로 기어들어올 불쌍한 사냥감들을 맞이하러 가야지. 이제 곧 그들이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그 찬란하고도 끔찍한 대면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피비린내 나는 미소를 머금고 다시 종로로 향했습니다. 종로 3가의 좁고 어두운 골목. 나는 다시 퀴퀴한 쇳가루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금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동 바닥을 호령하던 검은 코트를 벗어 던지고 딸의 핏자국이 희미하게 배어있는 낡은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녹슨 시계 태엽을 감고 있는 내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고 힘없는 늙은 어미의 껍데기 그대로였습니다. 거리에 어둠이 깔리고 차가운 바람이 셔터 문을 때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쾅쾅쾅! 요란하게 유리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신경질적으로 벌컥 열렸습니다. 아이고 숨차. 이놈의 동네는 차댈 곳도 없어서 사람 진을 다 빼놓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선 것은 다름 아닌 사돈과 사위, 김진호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 병원 응급실에서 내 딸을 향해 천안 핏줄이라며 독서를 퍼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그 악마들. 사채 시장에서 개 끌듯 쫓겨난 주제에 그들은 여전히 콧대를 빳빳하게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인간들이 마지막으로 쥐어짜낸 허세와 악다군이었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시계 태엽만 감으며 무심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웬일이십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라도 받으러 오셨습니까? 내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사돈의 미간이 무섭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좁은 금은방 안을 혐오스럽다는 듯 둘러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돈, 지금 그딴 비꼬는 소리나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누추한 데까지 왜 왔겠어요? 지은이 그년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애군이 끼어가지고 우리 집안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당하고 있다고요. 멀쩡하던 진호 회사에 자금줄이 막히고 우리 집 강남 본가에까지 말도 안 되는 가압류가 붙었어요. 이게 다 그쪽 딸년이 재수를 옴붙게 한 탓 아닙니까? 기가 차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지들이 도박으로 회사 돈을 날려먹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꼴을 사경을 헤매는 내 딸의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이라니. 나는 돋보기를 천천히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요. 원하는 게 뭡니까? 사위 김진호가 기다렸다는 듯 뱀처럼 교활한 얼굴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장모님,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지은이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 있죠? 그리고 이 다 쓰러져가는 금은방 건물, 비록 허름하긴 해도 종로 한복판이니 담보 잡히면 돈 10억은 나올 겁니다. 당장 그것들 싹 다 처분해서 제게 주십시오. 뭐라고? 장모님도 지은이가 이혼녀 딱지 달고 혼자 늙어 죽는 꼴은 보기 싫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위기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그 돈 융통해 주시면 제가 특별히 지은이 이혼은 면하게 해드리고 평생 제 호적에 올려두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어차피 늙은 장모님 혼자 짊어지고 갈 돈도 아닌데 사위 살리는 셈 치고 내놓으시지요. 순간 낡은 벽시계의 초침소리마저 멈춘 듯한 서늘한 정적이 금은방을 감돌았습니다.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아 유산시키고 맨발로 내쫓은 놈들이 사채 시장에서 내 딸의 이름으로 연대 보증을 서려다 쫓겨난 놈들이 이제는 내 딸의 목숨값인 보험금과 내 평생의 피땀이 밴 이 가게마저 팔아치워 자신들의 도박 빚을 메우려 들고 있었습니다. 악마도 이들 앞에서는 혀를 내두르고 도망칠 지경이었습니다. 김진호. 내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놈의 이름을 부르자 김진호가 흠칫 놀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생을 굽신거리며 김서방이라 부르던 늙은 장모의 눈빛이 한겨울의 칼날처럼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들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내 놈은 참 지독하게도 멍청하구나. 장모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멍청하다고요? 나는 낡은 금고 앞으로 다가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철컥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내 놈이 어제 사채 시장을 쥐잡듯이 뒤지면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던 그 장안동 최 사장. 그놈이 내 면상에 침을 뱉으면서 뭐라던가. 명동의 진짜 전주가 내 놈 숨통을 끊어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했지. 김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사채업자에게 무릎 꿇고 빌던 비참한 순간을 이 가난한 장모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머리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나는 금고 안에서 붉은 인주가 찍힌 서류 다발과 자그마한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그 장안동 놈의 목줄을 쥐고 있는 명동의 진짜 전주. 내 놈의 어음 만기를 막아버리고 제일물산과의 계약을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놈 집안에 그 잘난 강남 대저택에 시뻘건 가압류 딱지를 붙여버린 그 무서운 권력자가. 나는 테이블 위로 몸을 숙여 사색이 된 김진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놈이 돈이나 뜯어내려 얕잡아 보던 이 늙고 초라한 장모라는 걸 말하는 거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 늙은이가. 당신이 무슨 수로. 사돈이 사색이 되어 발악했지만 나는 자그마한 벨벳 상자를 열어 사돈의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내 딸 지은이를 도둑으로 몰아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사돈이 목숨처럼 아끼던 그 반지였습니다. 사돈이 사색이 되어 발악했지만 나는 자그마한 벨벳 상자를 열어 사돈의 코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돈이 내 딸을 도둑으로 몰기 위해 훔쳐갔다고 난리를 쳤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내 반지. 이 천박한 도둑년. 내년 딸이 훔친 게 맞잖아. 진호야, 당장 경찰 불러. 사돈이 반지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지만 나는 가차없이 사돈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누르며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내년이 내 딸을 맨발로 내쫓으려고 명품 핸드백 속에 꼭꼭 숨겨뒀던 이 반지. 어제 은행에서 대출금 막는다고 내년이 그 가방을 들고 명동 전당포 바닥을 전전할 때 내 수아들이 그 핸드백을 털어 이 반지를 가져왔거든. 멀쩡히 내 가방 속에 들어있던 이 반지 하나로 내 딸을 사지로 몰아? 짐승만도 못한 년. 그 순간 금은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악랄한 자작극이 낱낱이 까발려지자 사돈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김진호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애미를 돌아보다가 테이블 위로 쏟아진 가압류 서류와 어음 원본들을 확인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노인네 말이 진짜입니다. 저 서류들, 제일물산 계약서 원본이랑 우리 회사 어음 원본입니다. 어떻게 장모님이. 나는 테이블 위로 쏟아진 서류 다발을 사돈과 사위의 발밑으로 툭툭 던졌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그들이 내 딸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듯 말입니다. 잘 들어라,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내가 평생 숨죽여 살아온 건 내 돈 냄새가 내 딸의 삶을 망칠까 두려워서였다. 그런데 너희는 내 인내를 만만함으로 착각하고 기어코 내 금지옥엽의 피를 뽑아먹었지. 내 놈들이 하늘처럼 떠받들던 그 돈, 내 놈들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그 권력. 그게 다 이 낡은 금은방 노인네의 소나기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똑똑히 새겨둬라. 바닥에 주저앉은 사위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한때 고고한 척 내 딸을 짓밟았던 사돈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짓밟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덜미를 한 입에 물어뜯을 거대한 맹수였음을, 그리고 자신들의 화려했던 세상이 이 늙은 어미의 서늘한 손끝 하나에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버렸음을 말입니다. 바닥에 눈꽃처럼 흩뿌려진 서류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 조각들은 사돈과 사위의 숨통을 정확히 꿰뚫은 잔혹한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그제야 완벽하게 상황 파악이 끝난 사위 김진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장모의 낡은 금은방을 담보로 넘기라며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던 그놈이 마치 척추가 부러진 짐승처럼 네 발로 바닥을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는 피 묻은 내 낡은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았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어서 미쳐서 지은이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서류들만 걷어주시고 제 어음 만기만 한 달 늘려주시면 제가 평생 장모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리 지은이 발바닥 핥으면서 아니 똥이라도 주워 먹는 개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회장님. 얼굴에 눈물과 콧물을 범벅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위. 나는 내 앞치마를 잡은 그의 손을 구둣발로 매몰차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내 딸 발바닥을 핥아?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만삭인 내 새끼를 맨발로 내쫓아 피투성이로 만들었던 내 종. 입에서 어떻게 감히 내 딸 이름이 나와. 내 딸 이름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주둥이에 올리면 내 놈 혓바닥을 이 자리에서 뽑아버릴 테다. 내 서늘하고 끔찍한 호통에 뻣뻣하게 서서 파들파들 떨고 있던 사돈도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비단과 명품으로 휘감고 나를 벌레 보듯 무시하며 턱을 치켜들던 그 콧대 높은 사돈. 그녀가 퀴퀴한 먼지가 쌓인 낡은 금은방 바닥에 풀썩 엎드리더니 이내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제가 늙고 노망이 나서 우리 귀한 며느리를 몰라봤습니다. 늙은 제가 미친년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우리 집, 우리 진호 회사만은 살려주세요. 지금 당장 집이 넘어가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 어음 막아놓으신 것만 제발 풀어주세요. 저를 죽이셔도 좋으니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세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참으로 다행이네. 그래, 내가 원한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코를 박고 통곡하는 사돈의 턱을 억센 소나기로 콱 움켜쥐고 무자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공포로 일그러진 그 흉측한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며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당신들이 내 금지옥 옆 외동딸을 짐승처럼 내쫓던 그 밤, 얇은 원피스 하나 걸친 내 새끼가 찢어진 맨발로 눈밭을 기어올 때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어. 당신들은 우리 지은이 뱃속에 있던 자기 핏줄마저 천한 씨앗이라며 쓰레기 취급하고 비웃었지.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내 딸을 보고도 격 떨어지는 핏줄이 안 섞여 다행이라고 짓거리던 당신 입을 내가 얼마나 찢어버리고 싶었는지 아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죗값은 제가 다 받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자비를. 그래, 당신들은 죽을 죄를 지었어. 내 딸이 흘린 피눈물, 내 놈들 전 재산을 다 팔고 남은 평생을 시궁창에서 구른다 해도 절대 못 갚아. 그날 내 딸을 맨발로 쫓아낼 때
너희도 똑같이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세상에 돈이 다인 줄 알았지? 그래, 그 잘난 돈으로 내 놈들 숨통을 어떻게 조이는지 똑똑히 겪어봐.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가압류 집행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사돈의 앞면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그들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당장 내 가게에서 꺼져. 내일 아침이면 강남 그 잘난 대저택에도 쫓겨날 테니 가서 이불보라도 하나 챙겨서 길바닥으로 나갈 준비나 해. 한 번만 더 내 딸이나 내 앞에 얼쩡거렸다간 그땐 진짜 돈이 아니라 내 놈들 목숨줄을 끊어놓을 테니까. 내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짜 사리를 읽은 그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고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린 극도의 공포. 김진호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제 어미를 부축해 마치 혼비백산한 시궁창 쥐새끼들처럼 황급히 그 문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열린 사이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생 단 한 줌의 온기도 단 한 푼의 돈도 없이 내가 선사한 영원한 지옥의 겨울 속에서 피를 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종로 금은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지시하신 대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김진호의 회사는 오늘 오전 9시부로 최종 부도 처리되어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고 있고 채권단이 들이닥쳐 회사 집기 하나까지 모조리 압류해 갔습니다. 그 인간들은 사돈과 김진호는 지금 어디에 있나? 김 실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남 저택에도 오늘 새벽 빨간 딱지가 도배되었습니다. 사돈이라는 작자는 짐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한 채 잠옷 차림으로 쫓겨나 지금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김진호는 명동과 장안동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오늘 새벽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쥐새끼처럼 숨어 살거나 잡혀서 바다에 던져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 수고했네, 김 실장. 회장님, 혹시라도 저들이 다시 찾아와 해코지를 할까 염려됩니다. 제가 사람들을 좀 붙여둘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저들은 이제 내 그림자만 봐도 오줌을 지릴 테니까. 돈 냄새를 쫓던 벌레들은 돈이 마르면 스스로 서로를 갉아먹고 자멸하는 법이야. 내버려둬. 살아서 지옥을 맛보는 게 진짜 벌이니까. 김 실장이 깎듯이 허리를 숙이고 돌아간 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40년 만에 다시 꺼내든 칼날. 내 딸의 피눈물을 갚아주기 위해 시작했던 이 잔혹한 복수극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 잘난 시댁 집안은 글자 그대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때 고요한 가게 안의 정막을 깨고 낡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의 문턱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던 내 딸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한결 편안해지고 맑아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음장 같았던 내 심장 한구석이 왈칵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냐, 지은아. 내 새끼. 병원 밥은 좀 어떠니? 몸은 안 쑤시고? 밤에 춥지는 않아? 응, 엄마. 나 많이 좋아졌어. 어제는 미음도 반 그릇이나 먹었어.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퇴원해도 된대. 딸의 목소리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 빨리 엄마 있는 집으로 가고 싶어. 거기서 엄마 무릎 빼고 푹 자고 싶어. 그동안 너무 무섭고 추웠어. 그 말에 나는 기어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뚝뚝 떨어져 내 낡은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그래, 다 준비해 놓으마. 우리 지은이 방 따뜻하게 해놓고 우리 딸 제일 좋아하는 뽀얀 소고기 묵국 한 솥 끓여놓고 기다릴게. 아무 걱정 말고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다 끝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웅크리듯 놓인 낡은 철제 금고. 그 안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수백억 대의 장부와 붉은 인주가 묻은 수많은 어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나는 문득 거친 사포에 쓸려 퉁퉁 붓고 지문조차 닳아 없어진 내 두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거친 손으로 평생 돈을 긁어모아 아무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쥐었습니다. 한다 하는 기업의 회장들도 내 이름 석자 앞에서는 허리를 굽혔지요. 하지만 결국 그 막대한 돈으로도 내 딸이 시댁에서 겪은 그 끔찍한 핍박과 상처를 처음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당을 무릎 꿇리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지만 차가운 수술실에서 세상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차갑게 식어간 내 작은 손주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는 분명 달콤하고 통쾌했습니다. 응어리진 한은 풀렸고 죄지은 자들은 죗값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 자리.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텅 빈 지갑을 가진 자들의 통곡이 아니라 텅 빈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어미의 짙은 회한이었습니다. 그날 밤 칼바람에 무참히 찢겨나갔던 내 딸의 원피스처럼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대단한 권력과 돈으로도 다시 완벽하게 꿰맬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새끼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10번이고 100번이고 피를 묻힌 지옥의 문지기가 될 테니까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도 이제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사랑하는 내 딸 지은이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나는 서랍에서 낡은 돋보기를 꺼내어 콧등에 걸치고 다시 조용히 멈춰있던 낡은 시계의 태엽을 감기 시작합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우리 모녀의 시간이 이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이제 다시 따뜻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